간단하게 이번 달 저희 자료 발간된 내용에서 최근 중국 동향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하반기 전망 준비하면서 사실 연간 전망에서도 중국 관련해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일종의 정상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 관련해서 조금 정상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가계 어떤 침체 사이클, 가계 소비나 레버리지가 디레버리징 상황에서 좀 정상화되는 부분, 그리고 재고 사이클, 이 세 가지가 자산시장 관점에서 장기 금리나 중국 주식시장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 관련된 이제 리스크가 좀 극대화된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중국 관련된 그 체제 관련된 리스크 관련해서 시장이 조금 더 재평가를 내리고, 중국 관련 규제 그리고 중국 관련 장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재평가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1, 2월 달까지 리오프닝 분위기가 굉장히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중국 관련 경기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 장기 금리 하락이나 이런 것들 쪽에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 투자자들은 상당히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가 여전히 나쁘고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면서 뚜렷하게 이 어떤 테마 형태나 성장주 기술주에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 정책 정상화 측면에서 보면 어쨌건 자발적으로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좀 봉쇄를 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집권 3기 출범과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 정부가 하는 이제 어떤 정책 중에서 가장 큰 건 역시 재개방, 그러니까 개혁 개방 계속 유지하고 시장 경제 관련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러시아나 북한과는 좀 분명히 차별화된다라는 걸 강조할 거고, 결국에는 본인들의 구매력을 활용해서 이제 수입을 확대하고 위안화 결제하는 과정에서 또 외교 정상화하는데 상당히 활용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뭐 외교적인 행보는 굉장히 셀주 외교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보시는 이제 왼쪽 그림은 미국과 중국 대비 소매 판매 어떤 비교, 그리고 미국과 중국 대비 수출입 비교인데, 2020년에 거의 그 양국의 레벨이 거의 비슷해졌다가 중국이 이제 최근에 좀 더 나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숙제는 결국에는 구매력을 정상화시키고 내수를 좀 회복시키면서, 한편에서는 이 구매력을 활용한 외교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동이나 남미, 우리가 제3세계라고 불렸던 지역과의 어떤 외교 활성화, 정상화를 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의 어떤 성과는 결국에 하반기까지 위안화 결제액이 증가하면서 위안화 관련된 강세 쪽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날 전인대 이후로 사실 그 시장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 목표를 5% 제시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부양책의 디테일이 좀 약하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국가 데이터국 신설이나 과학기술 자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제조업 육성이나 그 어떤 공급망 쪽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이지만, 어, 그 가계 쪽이나 이런 그 가계 소비나 이런 쪽에서의 조금 그 부양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은 좀 시장이 약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올해 성장 목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초과 달성을 고려했다고 생각 갖고 있고, 뭐 부양책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재정이나 통화 부동산 완화적이고, 하반기에 저희가 규제나 어떤 문제 해결의 숙제 쪽에 대한 포커싱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중국 쪽의 재고 사이클이나 가계 쪽 회복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넘어가서 최근에 시장이 지금 뭐 지표나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그 리오프닝 이후에 시장이 조금 그 어떤 회복세 자체를 좀 많이 차별화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달 춘절 이후로 약 두 달 동안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표들 좀 보면 속도가 가장 빠르게 회복 중인 거는 역시 서비스, 인구 이동이나 트래픽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두 번째가 최근에 거의 2년 만에 살아난 중국의 주택 거래나 부동산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세 번째가 건설이나 건축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된 착공이나 신호가 3월 이후에 좀 개선이 됐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제조업 쪽에서 철강이나 비철, 원자재, 에너지 같은 광공업 쪽에서 조금 중후장대 쪽은 그나마 가동률이 올라오지만,
워낙 기존에 재고가 좀 많았었던 일반적인 소비재 쪽이나 수출 관련 전방 제조업의 경우는 가동률이 굉장히 좀 더디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고 조정 중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이 빠르게 늘지 않고 있고, 앞단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 기업들의 어떤 뭐 경기 소비나 내구재, 재화 소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작동이 좀 더디다 보니까 체감하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역시도 국내 메이저들이 굉장히 힘들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 쪽에 최근에 그 장세를 보면은 리오프닝 기대가 굉장히 시들해진 상황인데, 뭐 그게 체감하고 실제 지표하고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정부 정책이나 육성 테마에 굉장히 과열되고 있고, 마치 이제 국내 코스닥이나 배터리에 대한 쏠림처럼 중국 역시도 TMT라고 불리는 섹터에 굉장히 쏠림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왼쪽에 보시는 중국의 테크, 미디어, 그다음에 텔레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붙여서 보면은 중국의 디지털 경제나 뭐 생성 AI나 이런 쪽에 이제 기대감이 붙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거래 대금이 4, 50%까지 올라왔고, 반면에 소비 업종이나 시클리컬이라고 불리는 경기 민감 업종, 산업재 업종의 거래 대금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돈은 많이 풀려 있고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장기 금리는 안 올라오고, 경기가 이렇게 전분기 전월비로 봤을 때 이게 탄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부분 대비 정책 육성주에다가 이제 풀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쪽의 쏠림은 분명히 수급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경기가 뚜렷하게 뭔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반복이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경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보시는 왼쪽 그림 두 가지 지표에 잘 드러납니다. 일단 중국 생산자 물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에 어,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는 건 당연한데 기본적으로 너무 낮게 나오고 있고요. 재고 조정 압력을 반영하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의 가계 쪽의 대출 증가율에서 예금 증가율을 차감한 스프레드입니다. 초록색 선인데, 결국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과도하게 벌어진다는 거는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초과예금은 엄청나게 추세 대비 늘어났지만, 대출은 여전히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모기지 담보대출이나 뭐 전체적인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가 잘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대출과 예금이 역전되는 현상은 리먼 사태 때나 2013년에 부동산 규제 제대로 한번 했었을 때, 2016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이후로 다섯 번째로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방향은 이제 앞으로 예금이 소비로 좀 일부 전환되고 대출이 당연히 올라오겠지만, 이 과정이 2분기까지도 여전히 좀 생각보다는 많이 완만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재고 조정 압력도 상반기에 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 최근에 나온 그 중국의 그 1분기 GDP를 보면 전년비 4.5% 성장을 했고,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상해 락다운 문제 때문에 4월부터 이제 베이스가 낮아지니까 1분기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인 베이스인데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치적인 거 대비해서 명목 GDP가 성장률하고 거의 붙은 수준이었고, 디플레이터나 이런 것들, 물가 반영한 것들이 전혀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나 총수요 문제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역시 가계나 민간 쪽의 기업들의 투자 의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국 소비 관련해서는 결국에 대출이 늘어나고 예금이 내려가는 것들을 지표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고용, 소비 심리, 그 부동산 가격 쪽에서 이제 역자선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완화돼야 되는데, 순서대로 저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쉽게도 전인대에서 뭔가 아주 디테일하게 뭐 안보나 공급망 전략은 디테일했지만 뭔가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일단 그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먼저 좋아지면서 블루 컬러나 이 어떤 대면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이 먼저 회복이 되고, 향후 이제 좀 더 질 좋은 소비나 혹은 조금 더 규모 있는 소비는 결국에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1, 2월 달에 이제 2년 만에 턴을 했습니다만, 이 과정이 계속 잘 진행되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화이트 칼라나 조금 정규직에 가까운 대기업들의 이런 고용들은 사실은 하반기나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과정이 3분기부터는 좀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2분기에도 역시
아주 완만할 것으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재고 조정의 경우는 제 자료에 좀 자세히 담겨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국내 입장에서 굉장히 좀 걱정인데 중국 쪽에 일단 통신전자나 반도체 포함한 재고 자체가 많았고 재고 조정의 어떤 그 시기는 이번 사이클이 이제 WTO 가입한 이후로 20년 동안 한 7번의 사이클 중에서 7번 사이클 정도 되는데 이번 사이클이 어떤 3, 40개월 정도 한 바퀴라고 가정했을 때 한 2분기 정도면 재고 조정 자체는 마무리가 되는 수순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산업마다 재고 레벨이 좀 다르고 특히나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관련해서 계속 통신전자나 화학, 기계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고 조정이 좀 먼저 끝난 그리고 올해 이제 그 투자나 이런 쪽의 모멘텀이 좀 상반기에 더 빠른 쪽에서 이런 그 상품 가격이나 원자재 관련된 산업들이 먼저 수입을 좀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수출과 좀 관련된 것들은 3분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올해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기타 국가들 대비 재고 사이클이 중국은 바닥에서 이미 재고 조정을 한 상태에서 좀 더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게 선진국보다 빠르다고 보고 있고 가계라든지 그 제조업 쪽에 재고 조정 압력이 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결국엔 방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차를 좀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위안화 표시 자산들 그리고 중국 증시 좀 더디게 회복할 때 홍콩 증시 중심으로 좀 매집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가계 대출과 예금의 스프레드 아까 보여드린 극단적인 가계 침체 상황 데이터가 항생 지수랑 이렇게 장기 시계열로 보면 굉장히 일치합니다. 항생 지수가 그만큼 가계 쪽 관련 소비된 것들, 시장 경제 관련해서 민간 기업들 관련된 것들이 시가총액이 많기 때문에 항생 지수 계속 매집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 항생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하면 국내 중국 관련주 역시 어렵다는 걸 좀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본토 증시가 반도체나 뭐 최근에 테마주 가는 것과는 다르게 홍콩에 좀 집중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현지의 좀 더 내용들은 다녀와서 또 한번 업데이트를 직접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환 부회장님, 매월 이렇게 아침마다 좋은 중국 시장 전망 및 전략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에 계신 분이나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이나 또 코멘트 하실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어,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광진. 네. 예, 15페이지에 보면 재고 관련된 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흥미로운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재고 산업의 재고 비중을 이 역사적 재고 레벨 위치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즘 뭐 재고가 많아서 우리나라 수출이 또 타격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역사적인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아직도. 도대체 역사적 재고 레벨이 이렇게 높았던 때가 언제였고 그 당시에 한국 수출은 떤 상황이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재고 같은 경우는 사실 보는 방법이 정확히는 재고 대비 매출이나 출하 같은 걸로 봐야 될 거고 사실 중국에서 지금 제공하는 중국 제조업 데이터 통계 중에서 이제 재고 자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증가율도 해보고 저희가 또 전체 자산 대비 재고 자산 비율 같은 스탁 개념으로 두고 플로우 개념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매출 비교도 하는데 보시는 데이터는 지금 전체 중국 재고가 100이라면 재고 자산 100이라면 그 일단 탑 10 안에 드는 애들의 이제 각각의 비중이 막대 그래프고 점으로 찍은 건 말씀하신 대로 백분율로 봤을 때 재고 자산 비율로 봤습니다. 비율 대비 비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재고 레벨 자체가 이제 높을수록 사실은 많은 거고요. 일단 백분율이 낮을수록 역사적 대비 낮은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통신전자나 화학이나 뭐 비금속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사실 50% 이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레벨 자체는 높다는 걸 의미하고 반대로 지금 이미 좀 낮은 것들도 보여지긴 한다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저희가 재고 자체는 항상 그 한 5번, 6번 재고 사이클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재고가 가장 레벨 자체가 많이 쌓였던 거는 사실 이번보다 지난 2013년에서 15년 사이 정도. 그러니까 중국이 그 리먼 사태 때 부양 세게 하고 과잉 설비나 과잉 투자 이슈가 있어서 PPI가
대략 한 3년 가까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가 가장 재고가 내부적으로 많았었고 지금은 특정 탑10 산업들의 집중도가 역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글로벌 수출 MS가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제가 볼 때 작년에 이렇게까지 재고 조정을 좀 끔찍하게 할 정도 재고가 쌓였던 거는 지난 2년, 3년 전에 중국 수출이 좋아지면서 수출 관련 기업들의 재고 투자가 많았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미리 그런 제재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저희가 관련된 반도체나 장비 같은 걸 미리 좀 쟁여놨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의 경우 저희가 판단하는 중국의 재화 소비나 소비 쪽이나 부동산이 역대급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수요까지 경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의도치 않게 훨씬 더 많이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가. 그래서 이 재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중국이 이제 우리 걸 대체하거나 아예 수입을 안 할 것처럼 국내에서 이제 체감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많이 쏠릴 뿐이지 실제 많은 대만, 독일, 일본 같은 수출 경제국들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입이 일차적으로 저는 한 6, 70%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 조정 사이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한 3분기 정도는 돼야 우리가 지금 보는 여기 탑10 안에 들어간 상위 품목들이 수입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의미 있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간중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화학들 뭐 예를 들면 제품 가격들이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750불 매틀렌 기준으로 찍었다가 지금 915불까지 올라왔는데 별로 올라가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프닝 효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냐 이런 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TMT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도 이런 전통 산업보다는 그러면 오히려 성장 산업에 지금 집중하는가 그게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국 민주당이 지금 이제 탈중국을 가속화